근데 나는 여기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윙? 약간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망진단서라는 소설이었어. 이 새끼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응. 여기에 이 소설 뭐 추천하는 뒷표지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소설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남기는 말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중에 임지호라는 서평가가 남긴 이 뒷표지에 여기에 있는 게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호러와 미스터리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상 속의 숨은 악의를 적나라하면서도 섬뜩하게 그린 걸작 단편집이다. 미스터리에서 흔히 악인으로 분류되는 등장인물은 이 작품집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내 곁에, 이웃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나 자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둡고 더욱 서늘하다. 단편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안온해 보이는 일상에 얼마나 많은 악의가 숨겨져 있는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새기게 되는데, 그러다 문득 소스라치게 놀란다. 결말의 의외성으로 단편의 묘미를 잘 살린 기기묘묘하고 음산한 우리네 삶의 이야기. 멋지다. 컴퓨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단편을 좋아한다고? 난 좀 약간 단편 싫어. 이것도 뭔가 아까 단편은 뭔가 너무 후루룩 지나가는 느낌? 그리고 이게 빨리 결말을 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그러니까 급해, 뭔가. 급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개연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좀 힌트를 너무 빨리 준다 그래야 되나? 그냥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네 이런 게 좀 약간 너무 보여서. 그래도 이 사망진단서는 살짝 조금 약간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어. 살짝 반전. 음. 사망진단서 이거 해줄게.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도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중풍에 몸을 빼앗긴 채 시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지도 그렇다고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도 않았다. 병자는 기나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약해지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속도로 천천히 죽음의 문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는 것인가? 병자면서도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식욕이 좋다. 배가 고프면 한밤중이건 언제건 휴 하고 숨이 끊어질 때 소리를 질러 뭔가 입안에 넣어줄 때까지 소란을 피운다. 먹는 양이 많은 만큼 변도 자주 본다. 기저귀를 더럽히면 또 소리를 질러 갈아달라고 추궁한다. 아무리 환기를 시키고 조심해도 집안에는 쉰내가 배어버렸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시어머니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노환이 가져오는 섬뜩함에 기가 질려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부터 몸이 약한 준코는 긴 간병 생활로 물먹은 솜처럼 피곤에 절어 있었다. 작년 연말에 걸린 감기가 2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있다. 기침이 뇌 속에까지 숨어 들어간 듯 기침을 할 때마다 등이 울릴 정도의 무거운 아픔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준코 자신이 쓰러지고 말 것이다. 몸의 피로가 마음의 피로를 불러와 신경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감정은 가시나무처럼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남편 료이치는 이런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참으려고 하는 듯 했지만 노모의 병이 1년, 2년 길어짐에 따라 준코의 신경도 날카로워지기 시작하자 자신도 거기에 지지 않을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다. 가끔은 준코가 견디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화풀이 해대지 말아요. 나도 힘들다고요. 라고 힐책하면 류이치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는 듯. 알고 있어. 아니야. 당신은 몰라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나랑은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어? 병자 한 명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그래요? 그럼 당신이 회사 쉬고 집에서 어머니 돌보면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참으라고요. 남편. 참고 있잖아. 아내.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남편. 시끄러.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부부는 바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싸움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싸움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어두운 침묵 속에 두 사람 모두 갇히게 되는 것이었다. 이 부부가, 이 아내는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 원래도 몸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이 남편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남편의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 막 이 시어머니 막 똥기저귀도 다 갈아야 되고 막 병소발 막 다 드니까 더 막 이렇게 몸이 막 더 힘들고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도 이렇게 수고하는 건 알지만 근데 좀 약간 좀 그런 거 같기는 해. 진짜 내 엄마도 아닌데 내 엄마도 아닌데 내가 만약에 며느리라면은 뭔가 나한테 뭔가 그렇게 난 못 모실 것 같기는 해. 그렇게 막 그런 똥기저귀 막 갈아주고 자기 아들이 갈아야 되는 거 아님? 근데 아무튼 이 아내는 그 남편의 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그런 똥기저귀도 다 갈고 막 이렇게 막 그 어머니가 막 스트레스 부리는 것도 다 받아주면서 애도 케어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나 진짜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아, 미치겠다. 나 죽겠다.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몸이 힘드니까 막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남편이랑도 괜히 사소한 걸로 막 다투게 되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근데 임신을 했나 봐. 남편이 그렇게 약간 좀 한바탕 싸운 별거 아닌 걸로 싸운 다음에 막 니네 어머니잖아. 그렇게 막 네가 막 남편이 막 어머니 병자 한 명 모시는 거 가지고 너 유세 떠는 거야? 약간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열받잖아. 야, 그러면은 그렇게 병자 한 명 모시는 것이 그렇게 네가 봤을 때 쉬워 보이면 네가 해.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다 하라 그러면서 니네 엄마잖아. 네가 모시던가 왜 나한테 다 시켜.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난 지금 일을 하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 알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운 지 얼마 안 돼서 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뒤에 남편이 그냥 뭔가 되게 태연스럽게 얘기를 했대. 언제 떼러 갈 거야? 이렇게. 준코는 갑자기 뜨거운 무엇이 확 끓어오르는 듯했다. 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있고 일손을 도와줄 친척도 없다. 준코 자신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1학년인 아키코에게서 여전히 눈을 뗄 수 없다. 게다가 무역회사에 다니는 남편은 잔업이다 출장이다 해서 하루 24시간도 아깝다며 일에 쫓기고 있는 처지여서 집안일을 도우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지금 이 상태로도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로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누구보다도 준코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준코는 료이치의 등에 대고 내뱉듯이 말했다. 냉혹한 사람이네 당신은. 료이치가 준코를 돌아보며 성난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남편 료이치. 냉혹?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좋아서 애를 떼자고 한 줄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한 소리잖아. 아내 준코. 떼라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아요? 남자들은 좋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서. 남편.
할 수 없잖아. 당신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애가 생긴 거잖아. 아내. 왜 나한테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남편. 80%는 여자 책임이지. 악에 찬 말. 욕설들로 싸움은 격해졌다. 그리고 또다시 어두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번에는 남자아이일지도 모른다. 류이치는 남자아이를 원했었다. 그러나 이것저것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아무리 그게 남자아이라고 해도. 싸움 뒤에 준코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아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야? 남편. 그래, 현실이 언제까지나 장밋빛일 수는 없는 거야. 맞는 말이다. 병자가 있는 집안에 장미의 밝음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딸아이 아키코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준코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이기도 했다. 가족이 함께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요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마저도 아키코는 모른다. 그 아이가 바다를 본 적이 있던가? 초원을 힘껏 달려본 적이 있던가?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아키코가 눈망울 가득 원망을 담아 보일 때가 있다. 때로는 그것이 적의를 품은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남편에게 거실에서 잠든 딸 아키코를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나 근데 며칠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 며칠 전에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미 애가 하나 있어. 이미 애기가 하나 있는데 애기가 지금 약간 이제 막 말 시작하고 말 더럽게 안 듣는 때야. 근데 이제 그 애도 케어하기 힘들어서 근데 좀 약간 그 집이 몰랐는데 아빠가 애가 말 못하거나 막 약간 요럴 때도 막 울고 막 이러면은 막 애를 때린 거야. 그래서 애기 뼈가 튀어나올 게 잘못될 정도? 등에 어떤 뼈가? 근데 그 애기 엄마는 그 애기 엄마는 근데 그거를 안 말린대. 아빠가 애기를 때리면 안 말리고 그걸 찍어서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이렇게 아이를 때렸다. 그러면서 근데 그 뭐지? 그 영상을 내가 근데 어떻게 하다 봤는데 그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그 아는 사람이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욕을 해. 미친 새끼 약간 이러면서. 근데 말려야 되잖아. 근데 안 말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정신과 상담도 받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여자는 만약에 자기가 말리면은 더 때릴까봐 안 말렸대. 응. 내가 만약에 말리면은 뭐 내가 안 볼 때 뭐 더 때린다거나? 근데 일단 말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 아빠는 얘기하는 게 나는 만약에 그 여자애가 만약에 준코라고 하면 여기 소설 속 여자 이름이 준코니까 그냥 준코라고 하면 나는 준코가 말렸으면 안 때렸어. 근데 준코가 안 말리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막 미친 듯이 애를 때릴 때 준코가 말렸으면 안 때렸을 거야. 근데 준코가 안 말려서 난 더 때렸어. 너무 약간 이상하잖아. 근데 그런 집인데 아기가 또 생긴 거야. 근데 그 집이 또 아빠가 원래 그 아빠랑 엄마랑 맞벌이를 하다가 아기가 생겼어. 근데 아빠가
이제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원래 보통은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아기를 보살피잖아. 근데 그 집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만둔 건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그거 아기 키우는 동안 그거 수당만 받고 회사는 안 가는 걸 저기 한 건지 그거는 정확히 내가 들었는데 까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아빠가 회사를 안 가고 엄마가 회사를 가. 아빠가 내가 주부 일을 하겠다. 내가 애도 케어하고 내가 그런 가사 일도 다 하겠다 이랬는데, 가사 일을 육아휴직인지 아니면 그냥 때려친 건지 그거는 그거 약간 좀 헷갈려. 근데 아무튼 내가 일을 쉬고 내가 아이랑 그렇게 케어를 하겠다 해놓고 케어를 안 하는 거야. 애기 말도 안 가르치고 애기 그렇게 막 때리고. 근데 그런 집에 그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응. 맨날 게임만 하고. 근데 그런 집에 아기가 또 생긴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도 여기 이 소설에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남편이 언제 때려갈 거야? 그래서 막 아내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쉽게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남편이 근데 애기가 생긴 거는 네 잘못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같이 잘못한 거 아니야? 같이 잘못한 왜 여자 책임이야? 근데 난 그때 들을 때도, 그러니까 이 소설 보기 전에 나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거든. 근데 어쨌든 그 집에 아기가 또 생긴 거야. 그래서 둘 다 떼야 된다는 건 알고 지금 애 하나도 케어하기 힘든 거잖아. 어쨌든 그 집 자체도. 지금 이 실토게임의 사망진단서라는 이 소설 속 이 사람들도 막 그 시어머니 막 중풍으로 쓰러져서 시어머니도 케어해야 되고, 지금 1학년인 딸아이 하나 케어하는 것도 여자가 지금 나 죽겠다, 나 진짜 쓰러지겠다 이러는데 애가 생겨서 나도 더 이상 못 키운다는 건 알아. 근데 그 집,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그 집도 그런 상태야. 근데,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애, 애를 이제 떼야 된다고는 둘이 어쨌든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약간 여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낳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나 봐. 근데 지금 하나도 케어 못하니까 지워야 된다. 그 남편한테 그 애 지우는 비용을 좀 반이라도 달라고. 남편이 그건 네 일이지 않냐고. 자긴 질 수 없대. 딸기 우유 하트 딸기 우유 햇살 고마워.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돈을 줘? 안 줬대. 너무 좀 약간 그치 않아? 그거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거 듣고도 뭐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어떻게 왜 그게 여자 잘못이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소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생각을 했는데, 이 소설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남자가 그건 여자 잘못이 80%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지. 아니 나는 그 얘기 그 친구 얘기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소설에도 이렇게 나와서 남자들은 설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했어. 근데 아닌 거지. 아무튼 어쨌든 이 소설 보다가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나 막. 그리고 좀 되게 좀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냥 그 사람한테 들었던 거는, 야 웬만한 남자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애가 생겼을 때 그냥 잠수 타거나 그냥
잠수타고 그냥 여자 알아서 하라 그런다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을 때 웬만한 남자들은 그러지. 그게 그게 너 생각처럼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또 들었던 그 저기는 막 그런 거였어. 뭐 결혼까지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여자 쪽 어머니가 막 그 신혼 가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가전 막 이런 것도 다 비싼 걸로 이렇게 다 했는데 남편이 아니다 그 뭐지 예비 남편이라 그래야 되나? 날짜까지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을 둘이 같이 살 그 집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어.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근데 또 그 원래가 그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냥 잠수 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 회사도 다 알고 막 그거 이렇게 어쨌든 바람 나서 그렇게 된 거면은 그 막 그런 가전이나 이런 거 같은 그런 비용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쪽 그 저기는 그냥 다 쓰라고 그냥 다 주고 그냥 그 어머니가 그냥 딸한테 이렇게 뭐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그냥 그 새끼 버리게 그냥 저기 하고 엄마가 그 어머니가 그냥 다 이렇게 뭘 해주셨대. 그냥 막 그냥 그 애 걔는 그냥 어차피 그냥 마음이 떠난 애니까 그냥 그쪽 그 여자애는 그 어머니가 그냥 다 해주셨대. 그냥 그런 뭐 그 애기 지우는 것도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그냥 걔는 어차피 바람 났고 연락도 안 받고 이러니까 그냥 막 엄마가 그냥 차 같은 거 사주고 그냥 빨리 그냥 그 사람 잊으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막 어떻게 그냥 그거 어떻게 그냥 그거를 하나도 그냥 안 받았대 그냥. 응. 아 무슨 또 뭐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뭐 생각난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 만약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어쨌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런 아이 얘기를 막 하다가 아이를 뭐 지우기로는 했는데 이 소설 속에서 남편한테 그 딸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거야. 딸이 거실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딸 방에다가 눕혀놓고 와달라고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 응. 그 남편이 알았다 그러고 이제 딸을 눕혀놓고 이제 방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 소설 속 여자가 어머니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 딸을 재워놓고 어머니 방에 혹시 가봤냐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남편 주무시고 계셔. 안에. 오늘 오빠가 와서 진찰하고 갔어.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준코의 오빠는 내과 의사여서 일주일에 한 번 왕진을 오고 있었다. 준코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저녁 식탁도 치우지 않으면 안 되고 목욕탕에는 시어머니의 기저귀가 산처럼 쌓여 있다. 아키코의 체조복도 길이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만 더 자고 싶다. 밤중에 언제 또 하는 불유쾌한 소리가 들려와 단잠을 깨울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잠의 꿈도 금방 깨졌다. 남편. 어이, 저기 나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아내 지금 막 너무 힘들고 막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어머니 막 똥기저귀도 다 빨아야 되고 막 그 이거저거 할 거 많은데 너무 힘든 거야. 딱 침대에 누우니까. 나 할 일 많은데. 이러면서 막 잠이 막 들락말락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약간 좀 잠결에 지금 남편. 어.
말투가 심상치 않은 느낌에 준코는 몸을 조금 일으켰다. 아내. 무슨 일인데? 류이치는 해야 할 말을 찾는지 잠시 뜸을 들였다. 아내. 무슨 일인데요, 대체? 자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깨워서는 입을 다무는 것은 할 일이 아니지. 남편. 사실은 나 옛날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 아내. 뭐? 한동안 남편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이해가 되었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류이치는 다시 한번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되풀이했다. 남편.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아내. 언제? 누구를? 남편. 아주 옛날에 우리 친할머니. 아내. 친할머니라면 본가 쪽에? 준코가 류이치와 결혼했을 때 류이치의 친할머니 두 분 모두 이 세상 분이 아니었다. 두 분 모두 그 훨씬 오래전에 병사했다고 들었다. 남편. 본가의 친할머니야. 30년도 더 전의 일이니까 이제 시효도 지나버렸고. 아내. 에? 근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남편. 요즘 들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그러고 보니 요즘 수개월 동안 남편 류이치는 뭔가 깊이 생각에 빠져 고민하고 있었다. 준코는 너무나 바빴고 두 사람이 고타치 안에 여유있게 마주 앉은 적도 없었다. 오늘 밤 아키코도 빨리 잠들어 버렸고 병자도 아직은 조용하니 갑자기 이야기하고 싶어졌는지 모른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닌 듯 했다. 준코는 몸을 일으켜 바로 앉았다. 아내.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잠에서 완전히 깨어버렸다. 남편 류이치의 이야기는 대략 이러했다. 지금부터 30년 전, 류이치는 동북지방의 엔시에 살았다. 겨울에는 2, 3미터의 눈이 쌓였고 패전 다음 해라 모두들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류이치가 초등학교에 가기 직전의 겨울. 만 6살 때의 일이었다. 배에서는 항상 꼬르륵 소리가 들렸다. 6살의 남편 류이치. 그러니까 남편이 6살 때 친할머니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6살 때 남편이 하는 그 말 뭐 이런 거야. 6살의 남편 류이치. 엄마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조르면 어머니는 어머니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도 3번에 한 번 정도는 옷장 깊숙이 숨겨놓았던 비장의 과자나 감자 말림 같은 것을 2-3개 꺼내어 류이치에게 건네주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지금 중풍에 걸려 안쪽 방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이다. 6살의 류이치 집은 아버지가 거의 집을 비우고 없었기 때문에 집에는 보통 어머니와 류이치 그리고 친할머니 이렇게 셋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류이치의 친할머니는 대하기가 힘들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친할머니에게 귀여움을 받은 기억이 남편 류이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감자말림을 훔쳐먹었다고 호되게 혼난 일이나 모처럼 이웃아이가 준 대나무 썰매를 위험하다며 불쏘시개로 써버린 일 등 할머니가 밉고 원망스럽기만 한 기억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 류이치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불화였다.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늘 말다툼을 하는 모습뿐이었다. 아버지와 결혼 전 어머니가 술집에 여급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지금 그 중풍으로 쓰러진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 이 남편의 어머니는 술집에 여급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근데 이 술집에 여급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건 그 죽은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야. 할머니가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고, 할머니가 막 이렇게 뭐라 해야지, 좀 낮춰서 얘기를 한, 뭐, 그러니까 너는 술집에서 막 우리 귀한 아들 꼬셔가지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 뭐 먼 친척 중에 음식집을 하는 뭐 그런 친척이 있었는데, 그냥 음식을 하는 그 집에서 그냥 아르바이트? 뭐 그냥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그냥 몇 번 그냥 그 일을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줬던 것 뿐이었는데, 그 음식집에서 남편을 알게 돼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놀러 다니다가, 그 어머니랑 그 시어머니랑 알게 돼가지고 그냥 같이 살아버린 거야. 같이 그 결혼식 없이 그냥 같이 동거하다시피 하다가 그 지금의 남편 료이치가 태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료이치의 할머니는 막 내 귀한 아들이 막 그러면서 약간 며느리를 구박을 한 거지. 할머니는 이 정숙하지 못한 여자를 탐탁해하지 않았다. 정성껏 키워놓은 아들을 술집 여자가 꼬여서 빼앗아 갔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거기에 더불어 어머니의 사교성 없는 성격도 가세하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만 갔다. 게다가 할머니의 성격은 누가 보아도 완고하고 심술궂어서 그렇게 맘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든 참았던 듯 싶지만 두 사람만 그 어두침침한 집안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야 했을 때에는 그 공기가 얼마나 냉랭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물론 지금의 류이치가 할머니는 나쁘고 어머니는 좋다고 단순하게 이분화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툼은 결코 어느 한쪽이 나빠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본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는 있을 것이다.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함께 살도록 놔둔 아버지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살 소년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면서까지 생각할 수는 없었다. 감자말림을 몰래 손에 쥐어준 어머니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며 항상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할머니는 미워해도 마땅한 적이었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몸을 부르르 떨며 울고 있던 적이 있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고 할머니는 문을 꼭꼭 잠가버리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눈 오는 날 정류장까지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걸어가면서 엄마 어디가? 엄마, 아빠 계신데 갈까? 류이치, 정말? 엄마, 근데 차비가 없네. 그런 말을 하면서 멍하니 검게 사라져가는 밤기차를 바라보던 날도 있었다. 할머니가 없을 때의 어머니의 얼굴 표정도 온화해져서 아름다웠다. 류이치는 그런 어머니가 좋았다. 할머니만 없으면. 류이치는 지금도 그때 느끼던 증오의 기억을 명확히 떠올릴 수 있었다. 그즈음 학교 뒷마당의 창고에 설치해둔 덫에 여우가 걸렸다. 덫에 걸린 여우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가서려고 하면 크릉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어떡하지? 몽둥이로 칠까? 아니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목을 매다는 쪽이 털을 상하지 않게 해서 좋아. 청년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남자 하나가 선반에서 끈을 하나 꺼내어 그 한쪽에 장작을 묶어 그것을 상고 문 사이에 끼워 넣고 끈의 다른 한쪽을 들고는 여우 곁으로 다가갔다. 남자는 끈을 둥글게 말아서 여우의 목을 향해 2번, 3번 던졌다. 그리고 그 끈이 여우의 목에 걸린 순간 잽싸게 반대편 끈의 끝을 끌어당겼다. 발은 그대로 덫에 걸린 채로 여우는 몸을 비틀듯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다. 다음 순간 끈이 확 당겨지면서 목을 조였다.
눈은 조금 부릅뜬 채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의 색으로 변해갔다. 죽음의 순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싱거웠다. 료! 이런 짓 하면 안 돼! 어느 틈엔가 등 뒤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자, 가자! 꼭 잡은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여우 사건이 있은 뒤로 얼마 안 있어서였을 것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가 험악했었던 것 같다. 놀다 오라고 집에서 쫓겨난 요이치가 점심때쯤 집으로 돌아가니 두 사람은 방 한구석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두세 마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높았고 심하게 떨렸다. 일순 할머니의 얼굴이 검게 부풀어 오르는 듯이 보였다.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냐? 할머니의 곁에 놓여있던 화로의 부삽을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서 던졌다. 어머니의 하얀 볼에 부삽의 재가 검게 물들었고 그 밑으로 피가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할머니, 그렇게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할머니는 류이치가 돌아온 것을 알아차리고는 옆으로 돌아서 허둥지둥 방을 나갔다. 류이치는 잠시 망연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렇게도 작고 약한 사람이었던가. 어머니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제 더는 할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류이치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렇게 생각했다. 6살의 그 남편 류이치가 그 6살 아이였을 때 어머니랑 시어머니가 원래 항상 맨날 다투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류이치의 할머니는 류이치한테 따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맨날 그냥 류이치만 혼내고.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니까 이렇게 항상 다정하고 막 이렇게 잘해줬는데 막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류이치가 생각했을 땐 할머니만 없으면 우리 엄마는 웃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6살 때. 근데 막 남편 6살 남편 류이치한테 너 밖에 나가서 놀고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놀고 딱 들어오는데 할머니랑 엄마랑 싸우는 와중에 그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로에 뭐 그런 장작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재라 그래야 되나? 그 뜨거운 거를 뭐 조그만 삽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같은 거 떼서 엄마한테 그걸 던져버린 거야. 그 뜨거운 그 재 같은 거를.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맞고 여기 다 제 얼굴에 그걸 맞았어. 쑥 같은 거를 그러니까 부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걸 맞고 얼굴이 다 검게 됐는데 이게 그게 뜨거운 거잖아. 뜨거운 거니까 얼굴에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겠지. 피가 났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 6살 애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그런 재 같은 걸 던져가지고 어머니가 상처가 그러니까 얼굴에서 피가 난 걸 본 거야. 이 6살 그 애가 할머니만 없으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대. 그날의 싸움은 할머니가 아버지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려 몰아세우면서 일어난 듯 했다. 그러나 류이치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단지 할머니가 미울 뿐이었다. 오후가 되어서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고 할머니는 고타스에 발을 넣은 채로 가벼운 낮잠에 빠져 있었다. 류이치는 생각했다. 지금이다. 할머니는 언제나 나무 상자에 얇게 베개를 얹어서 베고 자기 때문에 목과 바닥 사이는 어린아이가 손 하나를 통과시킬 정도의 공간이 생긴다. 류이치는 창고에 가서 노끈과 장작을 하나씩 찾아내서 방으로 돌아왔다. 장작의 끈의 한쪽을 묶어 방의 미닫이 문과 기둥 사이에 걸어 놓았다. 여우가 죽던 때 똑똑히 봐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끈으로 할머니의 목을 감고 반대쪽 창을 열었다.
바로 밑은 언제나 놀고 있던 눈밭이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동시에 손에 반대편 끈을 쥐고서 3층 창에서 눈 위로 뛰어내렸다. 얘가 살던, 어렸을 때 료이치가 살던 동네는 눈이 2, 3m씩 쌓였대. 그래가지고 원래도 그냥 그 눈이 2m, 3m씩 쌓이니까 그 창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그 눈에 파묻히는 그런 놀이를 했었던 거야. 근데 이 6살 애가 할머니 목을 이렇게 감고 창에서 그 줄을 잡고 창에서 뛰어내린 거지. 눈이 좀 높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눈에 푹 묻혀버리고 말았다. 눈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을 때에는 이웃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에서 어머니도 눈을 헤집고 다가왔다. 료, 어떻게 된 거니? 류이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왕!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뒤에는 역시 숨이 넘어갈 듯 달려온 아버지의 얼굴도 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중하러 역까지 갔던 것일까? 위를 올려다보니 3층 창에서 기다란 끈에 꼬리가 늘어져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경련을 하는 듯이 작게 떨리고 있는 듯 보였다. 류이치는 여기까지 거의 단숨에 말하고는 입을 다물고 담뱃불을 붙였다. 류이치는 평소에 그다지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말없이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타입이었다. 그래서 더욱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그것도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잊을 정도라니. 준코는 거기에서 남편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준코. 그래서 할머니는? 준코는 곧바로 뒷이야기를 물었다. 남편. 물론 돌아가셨지. 재떨이의 가장자리에 담뱃불을 비벼 끄면서 류이치는 눈을 깜빡거렸다. 남편. 셋이서,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방 안으로 돌아가 보니까 할머니는 고타츠에 몸을 내놓고 비틀린 채 죽어 있었어. 눈은 빨갛게 부릅뜬 채로. 딱 그 여우 같았어. 아내. 놀라셨겠다. 당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 물론 놀라는 게 당연하겠지. 근데 어머니는 의외로 냉정했었던 것 같아. 아내. 어째서? 남편. 어머니가 그 이후에 뭘 했다고 생각해? 료이치는 마치 소설의 줄거리라도 들려주는 듯 준코에게 되물었다. 아내. 내가 알 리가 없잖아. 어떻게 하셨는데? 남편. 어머니와 친한 사람 중에 NC에서 개업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와 의논한 다음이었겠지만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그 의사는 예전에 어머니의 아버지한테 톡톡히 신세를 진 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그다지 인연이 없는 NC에 머물게 된 것도 그 사람의 덕이 아니었나 싶어. 아내. 그래서? 남편. 그리고 어머니는 의사에게 울며 매달렸어. 자신과 할머니 사이가 나빴다는 사실에서부터 내가 그것을 보다 못해서 결국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하지만 그 사실이 그대로 알려진다면 사건은 커지게 되고 나는 일생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 대신 어머니가 자수를 한다면 결과는 더욱 비참해질지도 몰라. 한 가족이 엉망진창으로 깨어져 버리고 나는 살인자의 아이를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지 않으면 안 돼. 게다가 이웃 아이들은 내가 끈을 잡고 안색이 변해서 창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 대신 자수를 한다고 해도 그때 끈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나였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벗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 즉,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6살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달라고 의사에게 청한 거야. 다행히도 우리는 NC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척도 친한 사람도 근처엔 별로 없었어. 의사가 적당한 사망 진단서만 써준다면 병사로 처리돼서 누구한테도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 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의사,
그리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지. 아내. 정말? 그래서 그 의사가 그걸 써준 거야? 남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만큼 강한 존재는 없으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어머니는 울며 불며 매달려 애원했을 거야. 준코는 안쪽 방에서 볼썽사납게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지금은 단지 숨만 붙어 있을 뿐 송장과 같은 몸이었지만 먼 과거 어느 때는 뜨거운 피가 흐르던 어머니였음이 틀림없다. 저 공허한 눈의 깊은 곳에 이러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이야. 아내. 하지만 그거는 의사한테 있어서는 죄가 되는 거 아닌가? 남편. 물론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는 결코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없어. 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서 설득했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 의사도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 결국 할머니는 협심증으로 급사한 것으로 되었어. 아내. 그랬었구나. 준코는 어깨를 들썩여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류이치 아버지 쪽의 어머니가 협심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았지만 그 배경에 이런 비밀이 숨어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남편. 할머니 장례식은 그다지 유복하지 않았던 시대였던지라 겨우 격식만 차려서 치렀어. 뼈가 돼버리면 누구도 더 이상 비밀을 폭로할 수가 없지. 덕분에 나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야. 아내. 근데 진짜 신기하다. 당신 그때 6살이라고 했잖아. 6살인데 그 나이에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간다는 게 너무 대단한데? 남편. 아이라는 건 말이지. 어른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내. 그래서 그 일, 자기가 할머니를 죽였다는 그 의식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마음속에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준코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남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류이치가 결코 동정심이 없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정반대로 냉혹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 섬뜩한 부분과 정이 많은 부분. 어떻게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일까 하고 준코는 이상스럽게 생각하곤 했다. 그 비밀은 의외로 유년 시절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남편.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료이치는 또다시 말을 끊고는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밖에서 야식을 파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남편.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료이치는 입을 열어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게 재밌는 게 나한테는 그 기억이 없어. 아내. 에? 그게 뭐야? 남편. 나한테는 할머니를 죽인 기억이 말이야. 그게 없어. 준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오늘 밤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어딘가 이상하다. 아내. 무슨 말이야 대체? 남편.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 나랑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당시에 NC의 그 낡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머니가 자주 울었던 것도 전부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여우를 죽였다는 것도 사실이야. 지금까지도 그때 봤던 여우 얼굴이 내 눈앞에 탁 떠오를 정도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머니를 죽였던 기억이 나지 않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준코는 곧바로 이야기의 모순을 찾아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어째서 당신이 할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
그게 말이지. 지난주 화요일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 후르야라는 사람이라고 가끔씩 회사로 찾아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오랜만이라면서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청하는 거야. 아내. 그게 누군데? 남편. 그 후르야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의사의 아들이야. NC에 살 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다지 친했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대학에서 같은 학부에 들어가게 돼서 조금은 친한 사이가 됐었지. 그런 그가 말이지. 이런 이야기 이제 와서 해야 할지 좀 망설여지지만 이라면서 이야기를 꺼낸 게 내가 아까 한 이야기의 후반 부분이야. 아내.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의사 아들이 이 이야기를 다 해줬다는 거야? 이 비밀을? 남편. 맞아. 의사 선생님은 3년 정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조금 약해졌던 모양이야. 아들한테 참회라도 하는 듯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내가 그 후루야한테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렇게 해도 그 후루야는 믿어주지도 않았고 나도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막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아니라고 밀어붙이지도 못했어. 아내. 그거는 왜? 남편. 왜라고 하면 알잖아. 뭐 이거 이야기 자체가 30년도 더 전 오래된 옛날 얘기고 어차피 이거는 시효도 지났잖아. 아내.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할머니를 죽인 기억도 없는데? 남편. 잠깐 기다려봐. 6살짜리 아이의 경험은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준코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봤다. 하녀의 손에 이끌려 불꽃놀이를 보러 간 일, 집 근처 성냥공장이 화재가 났던 일,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미쳐서 날뛰던 일, 모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이지만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아내. 나는 세세한 부분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은 잊혀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편. 아무리 주위에서 잊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도? 아내. 응. 아마도 지금 당신은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잖아. 그런 꿈을 꿨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들었다던가, 뭐 그런 기억 자체가 전혀 없는 거잖아. 남편. 없어. 전혀 기억이 없어. 아내. 그러면은 아무리 6살짜리 어린아이의 기억이라고 해도 그렇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그게 다 확 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남편.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단지 그렇다면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 아내. 준코는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공포의 대상을 직면한 듯한 섬뜩함이 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남편.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어머니가? 어쩌면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아니, 역시 어머니였을까? 어머니는 할머니를 미워했어. 철두철미하게 미워했어. 그게 얼마나 큰 증오인지 얼마나 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것저것 상상해본들 의미가 없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렇게 누워만 계시고 진실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증오의 깊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어쨌든 증오에 못 이겨 결국 자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이 사람을 살아가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노끈을 가져와서는 아내. 그러고 보니까 그 여우 죽였을 때 어머니도 보고 있었다고 당신이 얘기했잖아. 남편. 그랬지. 나는 어머니가 창에서 밑으로 뛰어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건 아이 힘으로는 사람 한 명을 목졸라 죽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 꾸며낸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해. 어른의 힘이라면 꼭 그렇게 창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잖아. 아내, 계획적이었을까? 남편, 글쎄, 발작적으로 저지르지 않았을까? 남자는 계획적으로 저지를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 볼썽사납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이 갑자기 죽이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죽여버리고 난 후에야 겨우 자신으로 돌아온 거지. 아내,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남편, 뒤처리를 한 걸 보면 어머니 혼자의 힘은 아니었을 것 같아. 죽여버리고는 망연자실하게 있는 어머니 곁에 아버지가 나타난 거지. 어머니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아버지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사실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추측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는 물론 자수할 것을 생각해 봤을 거야. 그러나 자수를 해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만일 자신이 살인범으로 경찰에 잡혀간다면 아버지나 자식이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고 또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경솔하게 자수해서 끝날 일은 아니니까. 아내. 근데 사람을 죽이다니 무서운 일이야. 남편. 물론 무서운 일이지. 하지만 죽여버리고 말았으니까 아무리 무섭다고 해봐야 어쩔 도리가 없잖아. 어머니는 그때까지 할머니와 싸울 때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나랑 눈을 밟으며 정류장까지 갔을 때도 역시. 그리고 문득 생각난 건데 이상했어. 선로 위에 육교에서 지나가는 기차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다거나 어머니는 그때 아마도 할머니가 죽든가 자신이 죽든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다른 곳까지 몰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 부삽을 얼굴에 맞았던 것이 아마도 결정적이었겠지. 그때 확 끓어오른 거야. 그리고는 불현듯 살인을 해버린 거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시체가 한 곳 남았을 뿐. 그 뒤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쪽으로 문제는 옮겨지지. 준코는 한 번 더 안쪽 방에서 자고 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했다. 좀 전에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구원을 요청하던 다부진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굴절된 인간의 모습이 떠올랐다. 료이치 쪽을 말하자면 열심히 어머니의 마음을 분석해서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던 결단을 변호하고 있다. 준코는 그 열정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만일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역시 자수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었던 거야. 그것을 생각해낸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였을지도 몰라. 다른 방법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말이야. 어머니는 그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고민했겠지.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 방법이면 충분히 범죄를 숨길 수가 있었어. 게다가 그것이 가족의 행복으로 연결된다면 더욱이 말이야.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아내. 어머니도 꽤 고민스러우셨을 테지? 남편. 물론 고민스러웠겠지만 아무리 고민해봐야 뾰족한 수가 없잖아. 그거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료이치는 화가 난 듯 그렇게 말했다. 남편. 먼저 할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런 현실과 마주했을 때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뿐이야. 어머니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한 끝에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이 훌륭하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 거야. 어머니는 눈길을 구를 듯 달렸다. 한 발 한 발 눈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조금씩 발을 뒤로 밀어낸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서 뇌가 흔들릴 지경이다. 주위가 희미해질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믿고 있었다. 그 의사에게만 간다면 아무리 무리한 청이라도 분명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꼭 승낙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관에서 이어지는 눈 쌓인 계단을 내려가면서 어머니는 그 한 발 한 발에 자기 가족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의사.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의사는 평상시와는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보통 때의 상업적인 차분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어머니는 응접실의 오래된 소파에 앉은 채로 잠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단지 경직된 얼굴로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 료이치가 평생의 소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의사. 무슨 일이세요?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료이치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의사. 정말입니까? 어머니. 모두 제 잘못이에요. 항상 어머니랑 말다툼만 해서 오늘 아침에도 아무 생각 없이 말대답했다가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어머니 얼굴에는 부사비 만든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류이치는 그 아이는 감수성이 너무도 강해서 게다가 어머니는 그 아이를 혼내기만 하시니까 그 아이는 어머니가 너무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사. 하지만 료이치군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어머니는 거기에서 그 창에서 뛰어내렸던 트릭을 설명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분명히 며칠 전에 여우를 죽였던 사건까지도. 의사. 일단은 집에 가봅시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두 사람은 눈길에 달렸다. 어머니는 성큼성큼 앞서가는 의사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눈 위를 구를 듯이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머니의 목에는 노끈의 흔적이 확실히 남아있었고 교살은 확실했다. 의사가 창을 열어 밑을 내려다보니 눈 안에는 어린아이가 한 사람 뛰어내린 듯한 구멍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의사. 료이치 군은... 어머니. 저 남편이 아는 이의 집에 데려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단단히 다짐해 두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아무 말 말고 그냥 도와주세요. 료이치를 그냥 한번 봐주세요. 살인자의 오명을 쓴다면 그 아이의 장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저 아이의 손목을 끌고... 어머니는 흘러넘치는 눈물에 닦지도 않고 의사에게 매달렸다. 의사. 도와달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병사라고 인정해주세요. 저희들과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친척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선생님 말고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최근에 감기로 앓아 누웠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료이치를 위해서. 의사. 하지만 그거는... 어머니는 의사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필사적으로 애원을 했다. 어머니. 결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혹시 문제가 일어난다면 제가 진단서 용지를 훔쳐간 것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전부 제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요. 그런 건 이미 각오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을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한테는 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어떤 약속이 맺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광기와 같은 열성이 의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것이다. 사망 진단서는 어쩌면 어머니의 손에 의해 쓰여졌는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협심증으로 급사해서 이틀 후에는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화장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일가족은 엔시를 떠났다. 류이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코는 눈길을 필사적으로 뛰어가는 여자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시어머니는 겉보기에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한번 결심을 하면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완고한 면이 있었다. 그 성격은 류이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준코가 중얼거렸다. 아내. 하지만
남편. 하지만? 뭐? 아내. 하지만 그 의사 아들이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평생 알지 못한 채로 지냈을 거잖아요. 남편. 아마도 그렇겠지?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인자라고 낙인 찍혀 있지만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 될까? 게다가 그러한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자신의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내.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남편.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 말았다는 기분? 하지만 조금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망이 되거나 하진 않았어. 사건이 만일 세상에 알려졌다면 나는 살인자의 아이가 되었을 테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의사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인자라고 낙인 찍히는 쪽이 실제로 피해도 없으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결단은 옳았다고 봐. 그렇지? 게다가 나는 평생 이 이야기를 듣고 살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내. 하지만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잖아. 남편. 그치. 그 후루야한테 듣지만 않았다면 없었던 일이랑 같았을 텐데. 근데 준코 생각해봐. 무서운 얘기지만 깊이 생각한 끝에 나온 계획이었어. 어른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 아무리 친한 의사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사망진단서를 써주진 않았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지는 법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말이야. 어머니의 청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어. 게다가 할머니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뜰 분이기도 했고, 아이는 앞날이 창창하니까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의사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승낙을 해줬다고 생각해. 아내. 근데 어째서 그 의사는 아들에게 그런 중대한 비밀을 누설해버리고 말았을까? 남편. 그 부분이 이 계획의 약점이었어. 가장 아쉬운 점이지. 모두 굳게 입을 닫고 나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됐었던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배려가 말이지.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준코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는 방 안을 둘러보다 위에는 식기가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아이의 책이랑 완구들이 널려 있었다. 남편의 이야기는 분명 섬뜩한 이야기이기는 했다. 그러나 준코에게 그 사실이 바로 코앞의 현실은 아니었다. 아주 먼 과거에 자신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사건처럼 느껴졌다. 현실은 식탁 정리, 빨래, 다림질, 병자의 식사 준비. 당장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내일이라도 산부인과에 가지 않으면 안 됐었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 언제까지나 옛날 이야기나 감상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준코는 갑자기 서두르며 고타스에서 일어섰다. 남편, 어디 가는 거야? 아내, 어머니 기저귀도 살펴봐야 되고. 남편,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이야기가 남아있어. 아내, 아직? 남편,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 믿어? 아내, 하지만 왜? 갑자기? 류이치의 볼이 일그러지며 일순 미묘하게 웃는 듯이 보였다. 지금 내 이야기 믿는 거야? 믿어준다면 그걸로 됐어.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아내, 아직 뭐가 더 남아있는 거야? 준코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물었다. 실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 거짓말이었어. 아내, 뭐라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준코는 남편의 얼굴에 빤히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인 거지? 남편이 너무나 과로한 나머지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까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혹시 오늘이 만우절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 하지만 믿어준다면 그걸로 됐어. 아내. 아니 내가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남편의 진해를 짐작하기도 화낼 기분도 나지 않았다. 남편. 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 아내. 뭐 추리소설이라도 쓸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 바쁜 사람 앞에 두고 그런 이상한 농담은 진짜 하지 마라 진짜. 남편. 농담?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두뇌 체조야. 나도 지쳤으니까 당신도 지쳐있고. 료이치는 머리를 휘휘 흔들며 이번에는 확실히 웃었다. 무리하게 긴장을 풀려는 듯한 억지로 끌어내어온 웃음이었다. 그리고는 턱을 치켜 올리고는 안쪽의 방을 가리키며 남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내. 준코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편. 목 부분에 작게 아이의 손자국이 확실히 남아있어. 아내. 아키코가? 료이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 아키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 내가 아는 채로 손을 더해서 어두운 현기증이 머릿속을 달린다. 아내. 당신? 남편. 일의 계획도 마음가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잖아. 이번엔 당신이 형님에게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돼. 준코의 내리에 넘어질 듯 달려가는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끝! 장난 아니지? 반전. 아무도 못 맞힘.